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들어오고 있는 바로 그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가 리얼보틱스라는 회사의 CEO 인터뷰 영상이었는데요. 이 회사의 엑스봇이라는 로봇이 어떻게 고객 서비스와 헬스케어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짐을 나르거나 정해진 답변만 반복하는 그런 로봇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 자료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로봇의 가치를 물리적인 노동력이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 능력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아,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이요? 네, 단순히 정보를 주는 키오스크를 넘어서 사람의 감정을 읽고 또 외로움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까지 제시되고 있죠. 맞아요. 유용한 로봇에 대한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는 현장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 말씀에 정말 동감합니다. CEO의 설명을 따라가 보니까 이 회사의 전략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기업 고객을 위한 고객 서비스의 진화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사례로 라스베거스의 대형 티켓 판매 회사 틱스4와의 협업 내용이 나오죠. 네, 그 사례가 아주 좋았어요. 로봇이 쇼 시간이나 레스토랑 정보를 알려주는 건데 솔직히 처음에는 이 정도는 스마트폰으로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죠. 단순 정보 제공이라면 사실 굳이 비싼 휴머노이드 로봇을 쓸 이유가 없겠죠. 예. 여기서 핵심은 그 다음 단계에 있어요. 이 로봇은 정보를 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 직접 레스토랑 예약을 잡아주고 차량을 호출한 다음에 5분 안에 확인 이메일까지 보내주는 그런 통합 서비스를 수행해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디지털 서비스들을 하나의 인간적인 접점으로 모아주는 역할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이 여러 앱을 막 오가면서 해야 했던 번거로운 과정을 로봇이 그냥 하나의 대화로 끝내주는 거죠. 호텔 사례를 들어 설명한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호텔 컨시어지 로봇이 기존의 호텔이 이미 가지고 있던 챗봇 AI랑 연동된다는 아이디어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AI를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기업들이 이미 투자해 놓은 디지털 자산에 뭐랄까 얼굴과 목소리를 부여하는 작업에 가까워요. 얼굴과 목소리요? 텍스트 기반 챗봇은 편리하지만 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걸 인간의 형상을 한 로봇을 통해 전달하면 훨씬 친근하고 고급스러운 경험을 줄 수 있죠. 결국 기술의 목표는 초개인화된 고객 경험을 만드는 건데 이 로봇은 그 경험을 극대화하는 아주 효과적인 매개체가 되는 셈입니다. 와, 고객 서비스의 미래상을 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네, 개인 영역이죠. 바로 개인을 위한 영역인데 CEO가 로봇을 외로움과 싸우는 보조기술이라고 정의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표현이 강렬했죠. 심지어 외로움을 암이나 뇌졸중만큼 심각한 세계적인 전염병이라고까지 표현하던데 굉장히 강한 오조였어요. 그 표현이 이 회사의 지향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기술이 과연 인간의 정서적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돕는 걸 넘어서 지리적 고립이나 사회적 트라우마 때문에 관계 맺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거니까요.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언급됐죠. 이메일을 대신 타이핑해주거나 네. 거동이 불편한 분들께 음식을 떠먹여주고 약 먹을 시간을 챙겨주는 것까지요.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주목했던 건 로봇의 무한한 인내심이라는 특징이에요. 무한한 인내심? 네, 요양시설에서 한 어르신이 같은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반복하더라도 이 로봇은 지치거나 짜증내지 않고 계속 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아무리 헌신적인 간병인이라도 사실 물리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인간의 역할을 대체한다기보다는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완해주는 파트너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법은 인간 대 로봇 이런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인간의 노동 가치를 재정의하고 보완하는 관점에서 기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기계에게 정서적 노동의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엑스보디라는 로봇이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비결은 뭘까요? CEO가 다른 로봇들과 차별화되는 세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강조하던데요. 네,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모듈성이었어요.
로봇을 레고처럼 분해해서 여행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다는 건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단순한 신기함을 넘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장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보통 크고 무거워서 운송하고 설치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행 가방에 들어갈 정도로 분해가 가능하다면 배송도 쉽고 현장 설치도 훨씬 간편해지죠. 이건 기술의 현장 도입을 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를 허문 셈이에요. 유지 보수도 훨씬 수월해지고요. 아, 두 번째 특징인 맞춤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로봇의 얼굴과 AI를 1분 안에 교체할 수 있다는 거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똑같은 하드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전혀 다른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아, 예를 들어 힐튼 호텔에 들어가는 로봇은 전문적이고 세련된 컨시어지 캐릭터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반면에 어린이 병원에 들어가는 로봇은 좀 더 친근하고 따뜻한 간호사 캐릭터가 더 적합할 거고요. 이 로봇은 하드웨어는 그대로 둔 채 얼굴과 소프트웨어만 바꿔서 각각의 브랜드와 환경에 최적화된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겁니다. 와, 정말 레고 블럭 같네요. 하드웨어는 기본 블럭이고 얼굴과 AI는 목적에 맞게 바꿔 끼우는 특별한 블럭인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놀랐던 건 세 번째 특징, 바로 비전 시스템이었어요. 아, 비전 시스템. 이 시스템 덕분에 로봇이 단순히 듣는 걸 넘어서 우리를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나요? 그게 바로 단순한 대화형 AI와 진정한 상황 인식 시스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상황 인식 시스템이요? 네. 예를 들어서 호텔 로비에 딱 들었었을 때 로봇이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김민중 고객님,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지난번처럼 객실에 여분의 베개를 준비해 드릴까요? 내일 아침 7시에 공항으로 가는 차량 예약도 필요하시죠? 이렇게 먼저 말을 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겠네요.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니까요. 정확해요. 이건 그냥 저장된 데이터를 읊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얼굴을 보고 과거의 기록과 매칭해서 현재 상황에 맞는 제안을 하는 거죠. 네네. 더 나아가서 요양원 복도에서 어르신이 넘어진 위급 상황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즉시 사진을 찍어서 관리자의 휴대폰으로 경고 메시지와 함께 전송할 수도 있어요. 와, 이건 정말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기능이네요. 그렇죠. 듣기만 하는 스피커와 눈과 귀가 모두 있는 존재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인터뷰에서 사용자의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인식한다는 부분도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사용자가 행복해 보이면 같이 미소 짓고 화가 나 보이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식으로요. 텍스트나 음성만 처리하는 챗봇과는 달리 표정이나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인 정보까지 포함한 아, 맥락 전체를. 네, 맥락 전체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이 인간적이라고 느껴지는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핵심이에요. 이런 기술들이 합쳐지니까 단순히 기능적인 도움을 넘어서 정말 인간적인 교감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죠. CEO가 그리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이 로봇공학의 미래와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땠나요? 그는 재주를 부리는 쇼맨식 로봇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다음 개발 목표로 고도의 손재주를 가진 손을 만드는 것을 꼽았죠. 아, 손이요. 이게 완성되면 로봇의 역할이 또 한 번 도약하게 됩니다. 지금은 주로 대화하고 정보를 주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머물러 있다면 섬세한 손기술이 추가되면 가벼운 신체적 보조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조작해주거나 뚜껑이 꽉 닫힌 약통을 열어주고 네, 그리고 약을 정확히 꺼내서 환자에게 건네주는 것 같은 일들이요. 인터뷰에서는 심지어 음식을 먹여주는 것까지 언급됐죠. 바로 그 지점이 사회적 동반자와 물리적 조력자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의 작은 불편함들을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노인 돌봄이나 재활치료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현실화된다면 단순히 헬스케어 시장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겠네요. 그렇겠죠. CEO가 지금이 실리콘밸리 초창기와 같다고 비유하면서 모건 스탠리의 예측을 인용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25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전 세계 자동차 산업보다 훨씬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변화가 예고될 때마다 늘 따라오는 걱정이 있잖아요. 바로 일자리 문제죠. 네, 맞아요. 일자리 문제예요. 물론이죠. 자료에서도 그 노동력 대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접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CEO의 관점은 좀 달라요. 그는 이걸 일자리를 빼앗는 위협이 아니라 기술 발전의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과정으로 보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요양원 간호사 사례가 바로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예시가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로봇이 간호사의 의료 기술이나 판단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대신 무한한 인내심이 필요한 정서적 돌봄이나 반복적인 안내 업무를 로봇이 맡아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더 면밀히 살피거나 복잡한 의료 처치를 하는 등 더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그렇죠.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본질적인 업무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동 가치를 재정의하고 업무를 확장해지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인 거죠. 오늘 리얼보틱스의 엑스봇 사례를 통해 로봇의 미래를 들여다봤는데요. 단순히 티켓을 예매하는 상업적인 기능을 넘어서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인 외로움을 어루만지는 역할까지 넘나드는 걸 보니 로봇의 활동 영역이 정말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는 게 실감나네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흐름은 유용한 로봇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의 대화요? 네, 지금까지는 무거운 짐을 들거나 위험한 작업을 대신하는 물리적인 힘이 로봇의 주된 가치였다면 이제는 곁에서 지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정서적 능력이 로봇의 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로봇을 우리를 돕는 유용한 보조자이자 따뜻한 동반자로 그리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특히 노인 돌봄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과연 유용한 도움과 진정한 인간적 연결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기술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인간관계를 대체하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사회적, 윤리적 기준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지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